이제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살짝 기울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으로 흘렀지만 그 열기보다 더 뜨거운 건 며느리 미라의 시선이었습니다. 공손한 말투 뒤에 숨겨진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 아, 그래. 이게 시작이구나.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아직 이 집이 제 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치러진 날은 겨울이었습니다. 하얀 국화향이 너무 진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고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게 웅얼거리며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얼굴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며느리 미라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그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지우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인께서 참 좋은 분이셨어요. 부인분도 이제 좀 쉬셔야죠.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쉬라고요? 어떻게 쉬어요? 이 사람 없이. 문제는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였습니다.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찻잔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나누는 낮은 목소리.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게.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하긴 그렇고. 요양원은 어때? 요즘 시설 좋은 데 많잖아. 요양원.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제 발로 걸을 수 있고 밥도 지을 수 있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는데 요양원이라니.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남편이 남긴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당신, 나 혼자 어떡해.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게요. 미라가 정갈하게 차를 내왔습니다. 레몬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그녀는 제 앞에 앉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미라는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어떠세요? 혼자?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드릴게요. 깨끗하고 관리 잘 되는 곳으로요. 그럼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자주 찾아뵐 수 있잖아요. 자주 찾아온다고요? 그럼 지금은 왜 안 오셨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땐.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도 어머니가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편하다고? 누가 편하다는 거죠? 미라는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부엌으로 돌아서는 순간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인데 45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들어왔고 저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는 너무 텅 비어서 제 손이 자꾸만 그쪽으로 뻗어졌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명자야, 그냥 참아. 애들도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 참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에게 내가 없을 때 꼭 열어보시오.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열 때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 이걸 열어야 할 날이 올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부엌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괜찮은 거 하나 찾았어요. 다음 주에 한번 보러 가실래요? 저는 검은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시작되는구나. 결국 2주가 지나고 이사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어와 집안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45년간 쌓아온 삶이 단 몇 시간 만에 박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장롱. 모두 새 집엔 안 들어간다는 미라의 말에 따라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한 채, 그리고 간단한 식기류뿐이었습니다. 저는 텅 비어가는 집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벽에 걸렸던 시계, 저 창문 앞에서 매일 아침 해를 맞이하던 기억들, 저 부엌에서 남편과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이 어려 있었지만 그 미안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결국 막지 못했잖아요. 이 모든 걸.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마지막으로 방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안녕, 내 집. 안녕, 내 삶. 미라가 구해준 아파트는 사실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너무 희미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바닥 장판은 얼룩져 있었습니다. 관리비 싸고 위치도 괜찮아요. 마트도 가깝고요.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자주 온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선적인 위로를 듣느니 짐을 풀고 나니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좁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이불, 남편이 좋아하던 찻잔, 남편의 낡은 안경. 모든 게 남편을 떠올리게 했지만 정작 남편은 여기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밥을 지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어디선가 누수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내 새 집이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 울면 정말로 끝나는 거니까. 당신 미안해. 내가 우리 집을 지키지 못했어. 새 집에 적응하려 애쓰던 중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밖으로 나가는데 분리수거장 옆에 커다란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랄까요?
쓰레기도 제대로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데 봉투 안에서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첫 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증서, 명의자 장미라. 아, 이게 뭐지? 진실의 조각.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 안엔 우리 집 등기부등본 사본, 남편 명의의 예금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초안, 상속인 윤지훈, 윤명자, 실질 수령인 장미라 배우자 명의 활용 예정.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서류 구석엔 미라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동의 받아서 명예 넘기기. 일단 월세 보내고 나중에 매각. 매각이라고? 우리 집을? 저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켜고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내쫓은 것도 작은 방을 구해준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고개 숙인 어깨. 이게 나야?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아니, 그것보단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 각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제가 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는데.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다. 어머니, 그리고 혹시 아버지 통장이나 인감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미라가 상속 절차 때문에 필요하대요. 상속 절차?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없어. 다 두고 나왔어. 아, 네. 그럼 제가 나중에 찾아뵐게요.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고 옆엔 쓰레기 봉투에서 건진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착하게 살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아들에게서 전화는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이곳이 어디인지 잠시 잊곤 했습니다. 그러다 퀴퀴한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면 아, 맞다. 여긴 내 집이 아니지.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아침 일찍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눈가에 주름, 처진 입꼬리, 생기 없는 피부. 저는 거울에 비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이 얼굴. 평생을 착하게만 살아온 이 얼굴. 왜 그랬을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리도 착했을까? 거울 속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착하면 복 받는다고 했잖아요. 착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버려진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세면대를 꽉 움켜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정해, 명자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주운 서류들을 다시 꺼내 펼쳐 놓았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증서, 예금 거래 내역,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하나하나 읽으며 정리했습니다. 미라가 계획한 것, 제 명의의 집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 남편의 예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저를 작은 월세방에 가둬놓고 정기적으로 용돈 명목으로 돈을 주며 통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1명의 이전 서류 초안. 증거 2 무단 인출 내역. 증거 3 상속 재산 횡령 계획. 적다 보니 손끝에서 이상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단 더 차갑고 냉정한 무언가. 복수심.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후에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바쁜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회사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좀 보러 올 수 있어? 아, 지금요? 저 지금 회의 중이라. 주말에 갈게요. 주말이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주말에 보자. 네,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뚝. 전화는 또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온다고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 그날 오후 저는 이사 올 때 가져온 박스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식기류, 이불,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 남편이 생전에 늘 서랍 깊숙이 넣어두던 상자였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 오래된 사진, 그리고 검은 봉투. 명자에게 내가 없을 때 꼭 열어보시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아직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야. 바로 지금.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껍게 접힌 서류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유언장.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첫 줄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명자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미안하오. 당신에게 이런 짐을 남겨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소. 내가 죽으면 며느리가 어떻게 할지. 그 아이는 착하지 않소. 겉으로만 공손할 뿐 속으론 우리 재산만 노리고 있소. 그래서 나는 준비했소.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공증받은 정식 유언장이요. 모든 재산은 당신 명자의 명의로 상속되며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소. 만약 누군가 불법으로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 유언장을 가지고 변호사 최도연에게 가시오.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오.
명자, 이제 그만 착하게 살아도 돼요. 당신은 평생 충분히 착했소. 이젠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요. 사랑하오, 내 아내. 당신의 남편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구나.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며느리 장미라. 내가 무엇을 계획했든, 내가 무엇을 훔쳤든, 이제 다 돌려받을 거야. 저는 책상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계획. 1단계 변호사 최도연 찾아가기. 2단계 법적 절차 확인. 3단계 증거 수집. 4단계. 적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냉정함만 남았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야. 이건 정의를 되찾는 싸움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 그의 서명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지켜봐줘요. 내가 끝까지 해낼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봉투를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변호사 최도연,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며느리, 곧 만나게 될 거야. 법정에서, 어머니, 이게 정말, 진짜예요? 지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남편이 남긴 유언장과 며느리 미라가 무단으로 인출한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명예 도용 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직접 준비하신 거야. 변호사에게 맡겨뒀던 거고. 그럼 미라가 정말.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는 우리 재산을 훔치려 했어. 그리고 날 버렸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8천만 원. 이게 아버지 통장에서 나간 거였구나. 내가 몰랐던 게 당연해. 미라는 내 도장을 몰래 썼으니까. 도장을?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차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봐. 지훈은 찻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아.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난 이미 결정했어.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와이프. 지훈은 저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받아.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전화기 너머로 미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어머니 댁이야? 응. 봉투. 열어봤어? 침묵.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대답 좀 해줘.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 지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도 좋아. 유언장이야. 그리고 내가 빼간 돈 내역이랑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미라의 비명. 안 돼. 안 돼. 30분 후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미라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화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봉투,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저는 문을 닫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지. 아니, 아니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누가 조작한 거라고요. 미라는 지훈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거 믿으면 안 돼. 내가 설명할게. 내가. 설명? 지훈이 처음으로 냉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뭘 설명한다는 거야? 8천만 원 빼간 거? 아니면 어머니를 쫓아낸 거?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돈 썼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나가시게 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이 집에 계속 있으면 우리가 언제 독립해? 언제? 우리 인생을 살아? 난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내 엄마를 쫓아낸 거야? 쫓아낸 게 아니라 독립시켜드린 거라고. 독립이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 처박아 놓고 독립이라고 했니? 미라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돈을 훔쳤어? 훔친 게 아니에요.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미리 쓴 것뿐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는구나. 미라는 갑자기 지훈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런 거 없으면 돼. 이런 거만 없으면.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미라. 지훈이 소리쳤지만 미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불 위에 갖다 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워봐야 소용없어. 미라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사본이야. 원본은 변호사한테 있어. 미라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도연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사님, 서류 전달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법률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분들도 동석하셔야 합니다. 유언장 공개와 상속 절차 진행을 위해서요.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거실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고개를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법적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미라는 형사처벌 대상이야. 형사처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미라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기어서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 갚을게요. 제발, 제발 고소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며느리, 눈물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며느리. 용서는 내가 날 쫓아내기 전에 했어야 했어. 사과는 내가 돈을 훔치기 전에 했어야 했어. 이제 와서 눈물로 용서를 구한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10시까지 법률사무소로 와.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머니, 지훈아, 내 아내 데리고 가. 지훈은 멍한 표정으로 미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지훈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훈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빈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은 대답 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이 바로 심판의 날이야. 가방에 남편의 사진을 넣고 검은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로 가는 길.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저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거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곧 법률사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지훈과 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지훈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3층 변호사 최도연의 사무실. 심판이 시작되는 곳.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 사무실 문 앞에서 최도연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명자 여사님 오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동의서예요, 어머니. 집 관리를 제가 대신 해드리겠다는 미라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 글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귓가에서는 오직 소파 쿠션 아래 녹음기의 작은 작동음만 맴돌았습니다. 돌아가고 있어. 지금 내 목소리가 모두 기록되고 있어. 여기에 사인하면 되는 거야? 네,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어머니 편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편하다고요? 누가 편하다는 거죠, 며느리?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찻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네. 차 좀 마시고 할게. 아, 네. 천천히 하세요, 어머니. 미라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할게 안경을 잃어버려서 손이 떨려서 온갖 핑계를 대며 미뤘습니다. 미라는 처음엔 참았지만 점점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뵈어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제발요, 어머니. 제발이라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터졌구나.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울음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서 들어와. 미라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더니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큰일이라고요? 저는 조용히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미라는 한참을 훌쩍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투자를 했어요. 투자? 네. 지훈이 사업 확장하려고 친구 소개로 투자처를 알게 됐어요. 확실하다고 해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기였어요. 아, 얼마나 잃었는데? 8천만 원이요. 8천만 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난 건데?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남편의 예금 통장, 제 모르게 빼낸 돈.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라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지훈이 사업도 키우고 저희 형편도 좀 나아지면 어머니께도 더 잘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말.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진짜였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계산은 더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왜 온 거야? 미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드디어 본심이 나오는구나. 집을 파시면 안 될까요? 그럼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같이 살자고요? 이미 저를 쫓아낸 사람이. 저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생각해 볼게. 어머니, 제발요. 지금 당장 결정해 주세요. 채권자들이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본다니까. 제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미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 커피 가루 떨어지는 소리, 머그잔에 부어지는 소리, 모든 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미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들고 돌아와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어머니. 미라는 커피를 받아들고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쌌습니다. 저는 다시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야.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줄 게 하나 있어. 저는 서랍을 열어 작은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훈이한테 전해줘. 어머니, 이 안에 뭐가? 직접 열어보지 말고 지훈이한테만 전해줘. 알았지? 미라는 봉투를 받아들고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원하던 답이 들어있을 거야. 미라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검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초라하고 불안해 보이는 뒷모습,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빈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 미라한테 봉투 받았다는데 그게 뭐예요? 열어봤어? 아니요. 미라가 어머니께서 저한테만 보라고 하셨다면서요. 착한 아들. 그래. 내일 시간 돼? 네, 내일 퇴근하고 갈게요. 응,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돼.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이야. 며느리,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봉투 속 내용. 그 안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들어있어. 진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냉정하고 차갑고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이 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저는 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앉아서 천천히 보렴. 지훈은 불안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저는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지훈아. 이제부터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그리고 같은 시각 집에 있던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시어머니.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머니, 이게 정말 진짜예요? 지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남편이 남긴 유언장과 며느리 미라가 무단으로 인출한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명예 도용 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직접 준비하신 거야. 변호사에게 맡겨뒀던 거고. 그럼 미라가 정말...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는 우리 재산을 훔치려 했어. 그리고 날 버렸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8천만 원. 이게 아버지 통장에서 나간 거였구나. 내가 몰랐던 게 당연해. 미라는 내 도장을 몰래 썼으니까. 도장을?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차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봐. 지훈은 찻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아.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난 이미 결정했어.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와이프. 지훈은 저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받아.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전화기 너머로 미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어머니 댁이야? 응. 봉투. 열어봤어? 침묵.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대답 좀 해줘.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 지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도 좋아.
유언장이야. 그리고 내가 빼간 돈 내역이랑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미라의 비명. 안 돼. 안 돼. 30분 후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미라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화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봉투,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저는 문을 닫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지. 아니, 아니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누가 조작한 거라고요. 미라는 지훈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거 믿으면 안 돼. 내가 설명할게. 내가 설명? 지훈이 처음으로 냉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뭘 설명한다는 거야? 8천만 원 빼간 거? 아니면 어머니를 쫓아낸 거?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돈 썼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나가시게 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이 집에 계속 있으면 우리가 언제 독립해? 언제? 우리 인생을 살아? 난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내 엄마를 쫓아낸 거야? 쫓아낸 게 아니라 독립시켜드린 거라고. 독립이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 처박아 놓고 독립이라고 했니? 미라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돈을 훔쳤어? 훔친 게 아니에요.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미리 쓴 것뿐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는구나. 미라는 갑자기 지훈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런 거 없으면 돼. 이런 거만 없으면.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미라. 지훈이 소리쳤지만 미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불 위에 갖다 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워봐야 소용없어. 미라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사본이야. 원본은 변호사한테 있어. 미라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도연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사님, 서류 전달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법률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분들도 동석하셔야 합니다. 유언장 공개와 상속 절차 진행을 위해서요.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거실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고개를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법적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미라는 형사처벌 대상이야. 형사처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미라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기어서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 갚을게요. 제발, 제발 고소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며느리, 눈물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며느리. 용서는 내가 날 쫓아내기 전에 했어야 했어.
사과는 내가 돈을 훔치기 전에 했어야 했어. 이제 와서 눈물로 용서를 구한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10시까지 법률사무소로 와.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머니, 지훈아, 내 아내 데리고 가. 지훈은 멍한 표정으로 미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지훈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훈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빈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은 대답 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이 바로 심판의 날이야. 가방에 남편의 사진을 넣고 검은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로 가는 길.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저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거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곧 법률사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지훈과 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지훈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3층 변호사 최도연의 사무실. 심판이 시작되는 곳.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 사무실 문 앞에서 최도연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명자 여사님 오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긴 회의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한쪽 끝에 최도연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변호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지훈과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눈가가 퀭했습니다. 특히 미라는 손을 떨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도연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 윤철수 씨의 유언장 공개 및 상속 절차를 위한 자리입니다. 미라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최도연은 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꺼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문서는 고인이 생전에 작성하고 법적 공증을 받은 정식 유언장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나 윤철수는 이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재산을 상속한다. 첫째,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은 배우자 윤명자에게 상속한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째, 본인 명의의 모든 예금 및 금융자산은 배우자 윤명자에게 상속한다. 셋째, 아들 윤지훈에게는 본인의 장서와 개인 소지품을 상속한다. 지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넷째, 최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만약 본인 사망 후 누군가가 배우자, 윤명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횡령할 경우 이는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시한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내려놓고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인이 함께 남긴 부속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고인이 생전에 우려했던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사항이요? 최도연은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인은 며느리인 장미라 씨가 재산을 노릴 것을 예상하고 예금 통장에 추적 장치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추적 장치? 고인 사망 후 6개월간 해당 통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 인출될 경우 자동으로 저에게 알림이 오도록 설정했습니다. 미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도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미라 씨, 당신은 고인 사망 2주 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최도연은 서류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2월 15일 1천만 원 인출, 2월 22일 1,500만 원 인출, 3월 3일 2천만 원 인출. 숫자가 읽힐 때마다 미라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도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신청서 초안입니다. 윤명자 여사님의 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에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위조한 적 없어요. 그냥 미리 작성해둔 것뿐이에요. 미리 작성? 최도연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작성한 문서는 법적으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미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 네. 남편 사업도 키우고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하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쫓아냈습니까? 미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윤명자 여사님을 월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으로 내보내고 그분이 평생 살던 집을 팔아 돈을 챙기려 했습니다. 이게 가족을 위한 일입니까? 저는 미라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후회하는구나. 이제야 무서운 거구나.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내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횡령과 사문서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징역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미라를 바라보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지훈아.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넌 잘못이 없어. 어머니. 하지만 내 아내는 달라. 저는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미라 씨.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풀어서 불렀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으론 늘 우리 재산만 계산했지. 미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남편이 돌아가신 날 당신 눈에서 슬픔을 본 적이 없어. 오직 기회만 보였을 뿐이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당신은 날 쫓아냈어. 45년을 살았던 집에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날 쓰레기처럼 버렸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제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서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 어머니, 밤마다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생각했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건 내 아들이 날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지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바빠서? 아니야. 내 아내가 못 오게 막았기 때문이지. 저는 미라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난 결심했어.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겠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도연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어머니,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늦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날 내쫓기 전에 구했어야 했어. 미라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빚을 내서라도 돌려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내 존엄을 짓밟았어. 그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최도연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안 돼. 미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최도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그녀, 완전히 무너진 그녀.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명자야, 이제 그만해도 돼. 내가 이긴 거야. 이긴 건가요, 당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장미라 씨,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미라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난 당신에게 2가지 선택권을 줄게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첫째,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째,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빼간 돈을 전액 갚고 이 가족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 영원히. 그 단어에 지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조용히 해, 지훈아. 이건 나와 내 아내 사이의 문제야. 저는 다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선택해. 지금 당장. 미라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둘째요. 뭐라고? 둘째를 선택할게요. 미라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라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직전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 지훈, 그리고 최도연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훈아. 네, 어머니. 넌 잘못이 없어. 기억해. 지훈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해.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제대로 살아.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내 아버지가 원하는 거야. 사무실을 나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봤어요? 내가 해냈어요. 주머니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날 지켜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싸움도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약속대로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적금을 해지하고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첫 회차를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우는 며칠간 회사도 나가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도 될까요? 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응. 와. 45년을 살았던 그 집. 제가 돌아갈 수 있는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문패에는 여전히 윤철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낯익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장판의 냄새, 그리고 남편의 냄새. 다녀왔습니다. 저는 빈 집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집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소파와 식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라가 쓰던 물건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고 제가 두고 갔던 앨범들이 책장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남편은 앳된 얼굴로 웃고 있었고 저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 돌잔치 사진. 지훈이가 떡을 움켜쥐고 울고 있었고 저와 남편은 그런 아이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명절 사진들. 온 가족이 모여 찍은 사진들. 그때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때로 돌아갈 순 없겠지. 저는 앨범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원두로, 남편이 쓰던 커피포트로, 남편이 쓰던 머그잔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빈 공간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착한 게, 미련한 게 아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지훈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앉아.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았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네, 어머니. 넌 잘못이 없어. 하지만 내가 미라를 잘못 봤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내가 순수했기 때문이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순수한 게 좋아. 내 아버지를 닮아서.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이제부터는. 알아. 엄마 믿어.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반찬 가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그 작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냉장고, 진열대, 계산대. 저는 걸레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닦다 보니 땀이 흘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시작해요. 저는 빈 가게를 향해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가게를 연 첫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옆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사장님, 다시 여셨네요? 네, 다시 열었어요. 사장님 없으니까 우리 밥 반찬이 없어서 큰일이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담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래오래 하세요. 우리 동네엔 사장님이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가다가 벤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자주 앉았던 그 벤치. 저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요. 날 지켜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쫓겨났던 날, 혼자 울던 밤, 유언장을 발견했던 순간, 미라와 맞섰던 그날,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싸워서 얻어낸 현실이었습니다. 착하게만 사는 게 답은 아니었구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냉정해야 하고, 때로는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존엄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추울 법도 한데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거기서 잘 지내고 있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그 봉투. 덕분에 내가 다시 설 수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득 미라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고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미움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더 이상 그 무게를 지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라야. 저는 바람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내가 진짜 후회한다면 다음 생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저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나의 그림자.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착하게도 살고, 당당하게도 살고, 때로는 냉정하게도 살 거야. 그게 바로 나니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자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남편의 사진.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다녀왔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잘 살아볼게요. 당신이 지켜봐 주세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밑반찬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손을 모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구수한 찌개, 아삭한 김치, 모든 게 맛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잘 자요, 여보.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저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 아래 사람들이 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할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평화로운 풍경, 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하고 잔잔한 미소. 68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미소. 고통을 이겨낸 사람의 미소. 존엄을 되찾은 사람의 미소. 그 미소가 봄볕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윤명자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당당하게, 평온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1년 후, 윤명자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게가 되었다. 지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 준비 중이다. 미라는 다른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윤명자는 오늘도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본다. 손에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들려 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평온하다. 여러분, 오늘 윤명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착하게만 사는 게 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하고 때로는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존중받고 사랑받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